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한국은 경제 보복을 당하는 대신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AI 산업에서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내 공화당 의원들까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미국 공장이 돌아갈 수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였으며 결국 시간은 한국 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일본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놀라운 행동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 여성 변호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디지털 전광판이었어요.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 거부라는 헤드라인이 번쩍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마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죠. 얼마 전까지 미국 국무부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캐나다 정부의 특별협상 대표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캐나다 외교부 장관인 줄리안 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 상황이 심각해. 트럼프가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했어. 모든 동맹국에게 말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네요. 누가 동의했나요? 아무도. 하지만 다들 침묵하고 있어. 유럽도, 일본도, 대만도. 다들 시간을 끌고 있지. 한국만 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정면으로 거부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요구라고 선언했지. CNN도 보도했어. 한국만이 미국의 협박을 정면으로 거절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왜 제가 이곳에 파견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동시에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협상 통로가 필요했던 거죠. 내일 아침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김세진 통상교섭실장을 만날 거야. 줄리안 김이 말했습니다. 그는 까다로운 상대야. 몇 년 전 네가 미국 대표로 있을 때 그와 한바탕 했지. 기억나? 물론 기억났습니다. 김세진 실장은 냉철한 실무형 관료였어요. 제가 트럼프 정부 입장을 대변했을 때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논리와 자료로만 대응했죠. 그 때문에 저는 협상에서 실패했고 경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건물은 높고 웅장했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그 안에서 만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본다 라는 CNN 국제판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세진 실장과의 만남은 예상대로 차갑게 시작되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대표해 왔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요? 김세진 실장은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어요. 5년 전 당신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협상을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을 압박했었어요. 김세진 실장은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도 트럼프의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김세진 실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삼성, SK, 현대가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모두 보류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우러 온 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말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영범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우리는 더 이상 협박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이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단호한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변했어요.
더 이상 타협이나 양보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캐나다 본국에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이들이 내놓을 대안이 궁금해지는군요. 저는 5년 전 한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국무부 소속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참여했었죠. 그때 저는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일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측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실패가 제 경력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호텔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빌딩의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과거 저는 이 도시를 단지 미국의 거래 상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에서 정미라 국제정책관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정미라 정책관은 예상대로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정미라 정책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우리를 배신했죠.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미국 입장만 대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캐나다를 대표해왔고 진정한 대화를 원합니다. 정미라 정책관은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행동으로 증명해보세요. 우리는 함께 외교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자료였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현황이란 제목 아래 놀라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미라 정책관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해왔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우리가 이미 투자한 것을 무시한 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죠. 회의가 시작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정관 장관은 저를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지는 않네요. 김정관 장관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우리와 대화하려는 의지는 환영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말이죠.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미국의 요구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자국 기업들의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어요. 삼성, SK, 현대 등 대기업들이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모두 보류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강조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하나 되어 움직이죠. 회의 중간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없다. 그들은 곧 무릎을 꿇을 것이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입니다. 상대를 압박해서 빠르게 굴복시키려는 것이죠. 김정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린 더 이상 협박당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 관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에는 미국의 압박에 결국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지금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정미라 정책관이 저를 한국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정말로 달라졌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게임을 하는 건가요? 저는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책관님, 저도 사람입니다. 실수를 했고 그것에서 배웠어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 다른 입장에서 왔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정미라 정책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증명해보세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식사를 마치고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5년 전 제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김영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춰섰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영범 비서실장은 한 장의 문서를 저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 중인 수정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죠. 문서를 훑어보니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대안이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 원금 90% 회수 보장, 직접 지분 투자 5%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김영범 비서실장이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쪽이 되려고 해요. 저는 한국의 수정안을 손에 들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문서를 펼쳐 다시 읽어보니 이것은 단순한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한 정교한 방역이었죠. 수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통화 스와프 체결. 둘째, 원금 90% 회수 보장. 셋째, 직접 지분 투자 5% 제한. 이 세 가지는 모두 투자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선불 요구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 간 통화를 교환하는 금융협정으로 실제로 현금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원금 보장은 이것이 선물이 아닌 투자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었고 5% 지분 제한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였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장관 줄리안 김이었어요. 클레어, 진전이 있나? 네, 장관님. 한국이 수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되 조건과 구조를 합리적으로 뒤집었어요. 이건 경이로운 외교 전략입니다. 자세히 말해봐. 줄리안 김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줄리안 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야. 캐나다도 이 수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 아침 제가 한국 외교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회의실에는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정미라 정책관에게 물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수정안의 지지 입장을 표명했어요. 정미라 정책관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이 먼저 나섰고 다른 국가들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일이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도요. 정미라 정책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대회의실에서는 김세진 통상교섭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투자 거부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동맹의 시작임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 합니다. 김세진 실장이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요.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구매력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경제 이론이죠. 김세진 실장은 한국이 그런 낡은 패러다임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휴식 시간,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일본 외교관이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사실 우리도 선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일본도 트럼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동의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10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했죠. 사실상 거절인 셈이에요. 이 정보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조차 트럼프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한국과 달리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오후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수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일방적 통상 압박에 대한 전 세계적 저항의 시작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세진 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캐나다의 입장은 어떤가요? 캐나다도 한국의 수정안을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줄리안 김 장관이 오늘 저녁에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세진 실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CNN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오늘 오후 우리도 선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외교 문서 하나로 미국 전략 뒤집다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줄리안 김 장관이었어요. 클레어, 들었어? 미국이 수정안 검토를 시작했대. 트럼프가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 문서 하나가 세계 경제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한국 외교부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미국 조지아주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외교부로 와주세요. 서둘러 외교부에 도착하자 이미 상황실에는 여러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CNN 뉴스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한국 기술자들이 이민 세관국에 의해 무더기로 구금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정미라 정책관이 설명했어요. 트럼프의 지시로 IC 이민세관국가 갑자기 현대차 공장의 한국인 기술자들을 검문했습니다. 비자 문제를 트집 잡아 심업 3명을 구금했어요.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김세진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정안 제출 직후 일어난 일이에요.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이었군요. 직접적인 경제 보복보다는 비자와 인력 문제를 활용한 압박이었어요. 현대차 공장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세진 실장이 대답했어요. 그 기술자들 없이는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어요. 그때 스크린에서 한 공화당 의원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버디 카터 의원이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돌아와야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입니다. 저는 즉시 캐나다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줄리안 김 장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관님, 이건 명백한 보복입니다. 한국이 수정안을 제출한 직후 발생한 일이에요. 알았어, 클레어. 우리도 즉시 성명을 발표할게. 이런 식의 압박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이야. 상황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술자들이 없으면 일주일 내에 모든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7,000개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세진 실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려야 해요. 김세진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해요. 윈터스 변호사님, 당신이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캐나다에서 받은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돕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중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조지아주 공장뿐만 아니라 엘라베마와 테네시의 한국 기업 공장들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바로 국무부로 향했습니다. 제 옛 상사였던 마이크 포아크 부차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레어, 오랜만이군. 포아크가 냉랭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위해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 마이크, 이건 단순한 국가 간 문제가 아니야.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조지아주 상황은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어. 포아크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야. 제가 반박했어요. 게다가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 공장들은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운영될 수 없어. 우리의 대화는 팽팽했지만 결국 포아크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특히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남부 지역에서 일자리 손실 우려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비자 문제부터 해결하자. 포아크가 마지못해 제안했어요. B1, B2 비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이틀간의 협상 끝에 미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제도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구금됐던 기술자들도 모두 석방되었어요. CNN은 미국, 한국 기술자 없으면 생산 불가 인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물러선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김세진 실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이 물러선 것은 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이 의존하는 시스템 자체였으니까요. 김세진 실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을 조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외교부에서 작은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미라 정책관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의 성공적인 협상에 모두가 잔을 들었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더 강한 압박이 올지도 몰라요? 정미라 정책관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더 이상 협박당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저는 서울 한강변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늘 아침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이 한국의 기록적인 수출 실적을 다루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AI 서비스 모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정미라 정책관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뉴스 보셨나요? 네, 놀라운 실적이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미국의 압박이 있는데도요. 정미라 정책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은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이었어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역 포트폴리오 다각화예요. 정미라 정책관이 설명했습니다.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요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미라 정책관이 말했어요. 함께 가시죠.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룸은 이미 국내외 언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한국의 7월 수출액은 6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발표했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30% 증가한 132억 달러, 자동차는 22% 증가한 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관 장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세계 무역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했죠.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적응력이자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외부 충격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김세진 실장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세부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이 자료를 보세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애플, 퀄컴, 인텔 등 미국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정치가 아닌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김세진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생산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시 오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경제 위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무기화한 국가예요. 제가 감상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답게요. 김세진 실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넓은 땅도 없었죠. 오직 사람과 기술뿐이었어요. 식사 중에 김세진 실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생산을 일부 중단하고 현대의 OEM을 요청한 거죠.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생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유럽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한국 기업의 생산을 맡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김세진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럽이 한국의 생산 기술을 인정한 거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캐나다 외교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회복 탄력성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전체 수출은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입니다. 다음 날 CNN이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없어도 성장하는 한국 경제라는 제목이었어요. 보도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시장 다변화 전략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길을 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었어요.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K무역 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줄리안 김 장관이었어요. 클리어, 캐나다도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어. 지금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의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국방부 앞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세진 실장의 초청으로 특별 브리핑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지하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세진 실장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오늘은 매우 중요한 사안을 공유하려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김영범 비서실장이 입장했습니다. 그는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19척 증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비 확장 정책의 일환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행 능력입니다. 스크린에 미국 조선소의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이런 대규모 핵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부족했어요. 기존 시설로는 연간 1, 2척 정도만 생산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영범 비서실장이 계속했어요. 한국 조선 업체들이 미국 핵 잠수함의 선체와 주요 부품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죠.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핵 잠수함은 국가의 최첨단 군사 기술이 집약된 무기였어요. 그 제작을 한국에 의뢰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김영범 비서실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는 조건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한국 기업이 모든 생산 과정을 주도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군사 협력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협조하되 자국의 이익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브리핑 이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군사 기술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함정용 레이더 시스템부터 차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립한 기술들입니다.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저는 김세진 실장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거제도의 대형 조선소였어요. 몇 시간의 이동 끝에 도착한 조선소는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군함과 민간 선박이 만들어집니다. 김세진 실장이 설명했어요. 지금은 미 해군의 이지스함 부품도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는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정밀한 용접 작업부터 첨단 자동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특히 대형 선박의 경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세진 실장이 물었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오늘 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특히 군사 분야에서요. 김세진 실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군사 장비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서울에 도착한 저녁 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비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 산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함, 유럽의 자동차, 전 세계의 첨단 제품들이 이제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텔방에서 그 연설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조선 기술까지 장악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캐나다도 한국의 군함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능한 협력 방안을 탐색해 주세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세요.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규칙을 만드는 쪽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미국의 군함조차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시대,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재자로 나서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 급히 날아온 것이었어요. 건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매일 출근하던 곳이었죠. 로비에서 마이크 포아크 부차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와줘서 고마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미국 측 협상팀이 모여 있었어요. 포아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있어. 우리의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여. 게다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우리 군사 장비 생산도 차질이 생기고 있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중재자로 나서 줬으면 해. 포아크가 말했어요. 한국 측에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전달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 뭔가요? 포아크는 문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샴어이후 500억 달러 요구를 원 후 500억으로 낮추고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식이야. 한국에게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지. 저는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형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여전히 협박에 가까운 요구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포아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클레어, 넌 지금 어느 편이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이크, 난 더 이상 미국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캐나다의 대표로 왔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말하는 겁니다. 포아크는 화를 누르며 말했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야? 한국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실제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에요. 회의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미국의 중재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것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제라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설득하려 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바로 캐나다 외교부 장관 줄리안 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중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여전히 일방적이었어요. 잘했어, 클레어. 줄리안 김이 대답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한국과 독자적인 공급망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지. 다음 날, 저는 한국 외교부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미라 정책관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김영범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독자적 공급망 협정 체결은 새로운 무역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협정의 내용은 포괄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술 주권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인 압박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서명식이 끝난 후 김세진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중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CNN은 특별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 기술자 전용 비자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법안의 발의자는 놀랍게도 버디 카터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저녁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저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선택이 아니라 가치와 미래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 옛 상사였던 마이크 포아크였어요. 클레어, 넌 큰 실수를 했어. 미국은 결국 이길 거야. 마이크,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한국과 캐나다가 그 길을 가고 있고 미국도 언젠가는 합류하게 될 겁니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한 수도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통령궁으로부터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제 외교 경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김영범 비서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당신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당신은 옳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힌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새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글로벌 통상 법률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새로운 조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오히려 더 강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김세진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가시죠. 발표 장소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오픈AI는 한국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발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초당 5.8 엑사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엑사플롭스는 초당 12, 18승번의 연산을 의미하는 슈퍼컴퓨터 성능 단위로 이는 인간 두뇌 수십억 개가 동시에 작업하는 것과 맞먹는 능력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샘 올트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윈터스 변호사님,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한 것 말이에요. 그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옳은 결정이었죠. 샘 올트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음 날, 저는 김세진 실장과 함께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생산 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전투기는 현재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미국의 F-35보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성능은 80% 수준입니다. 넓은 공장 내부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다양한 제작 단계에 있었습니다. 정밀한 로봇팔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기술자들이 세심하게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꺼립니다. 김세진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개발을 선택했죠.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돌아보았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AI, 반도체, 조선, 자동차, 군수까지 세계가 의존하는 산업국가로 한국이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다음 주 제 사무실에서는 글로벌 통상 법률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개회사를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제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뉴욕이나 워싱턴이 아닙니다. 서울, 이곳이 미래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정미라 정책관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윈터스 변호사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정미라 정책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었죠. 네, 기억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증명했어요. 정미라 정책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오른편에 서기로 한 것뿐입니다. 한국은 내가 아는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정확하게 강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를 밝혔어요. 이 불빛들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미라 정책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을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이곳에서 그 역사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한강의 물결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배경음악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의 질서가,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미라 정책관과 헤어진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빛나는 별들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